안녕하세요. 감정평가 관계법규의 김재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걸치는 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책에서는 다음 과정이 챕터 6 도시군 계획 시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룰 겁니다. 뒤에서 다룰 거고,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넘기셔야 됩니다. 책을 넘기시고, 자, 지구 단위 계획 나가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챕터 7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 정의만 읽어가지고는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좀 볼게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에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냐면 도시군 계획 관리 계획 수립 지역이에요. 수립 지역이 어디죠? 특관, 특특시, 군이죠. 특관, 특특시, 군. 그리고 뭐라고 나오나요? 일부에 대해서라고 나와요. 일부.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뭐 도 밑에 있는 시 전체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하지도 않고요. 군 전체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일부여야 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서 저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용도 지구,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배웠어요. 어느 지역을 계획을 하는데 용도 지역에 의해서 여기는 주거지역일지 상업지역일지 아니면 공업지역일지 이렇게 지정되는 거죠. 지정됨으로 해서 어떤 행위가 제한되냐면 만약에 주거지역이면 주거에 필요한 용도만 제한하겠죠. 그리고 주거 환경이 쾌적하려면 밀도가 어느 정도 살기 좋아야겠죠. 상업시설처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거나 그러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 뭐였죠? 용도 지역의 이러한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킴으로 해서 그 기능을 증진시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역은 각 구역별로, 용도 구역별로 저마다 개별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위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요, 어떤 것도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자,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인데 이 지역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규제만 있기 때문에 여기 토지주들은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지으면 돼요. 다만 요것만 지켜주면 되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어떻게 되냐면 이 특정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야, 도로는 어떻게 낼 거고 이 지역의 공공시설은 어떻게 들어갈 거며 이 지역의 주차장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건물은 용도 지역에 정해진 것 외에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도 정하고요. 심지어는 이 건물의 형태, 또 배치, 심지어는 색채 이런 것까지 다 정해요. 자, 대문 색깔은 어때야 되는지, 담벼락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걸 세세하게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세하게 지정하게 되면 사람들은 여기에 맞춰서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빨간색 건물을 짓고 싶은데 빨간색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봤더니 여기 지역은 화이트 톤으로 개발을 해라 그러면 빨간색을 못합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개발을 하면 뭔가 당근을 줘야겠죠. 당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여기에 맞게끔 개발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라는 걸 줘요.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높이 등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집값이 좀 올라가요. 토지값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가 투자를 하겠다. 그럼 내가 여기 상가를 하나 사서 집합건물이라고 치고 한 5층 정도에 나는 여기에 룸사롱을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룸사롱. 위락시설이죠. 상업지역이니까 룸사롱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딱 사고 나서 봤더니 룸사롱을 못 만든대. 이게 어떤 일인가 살펴봤더니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용도 규제를 하는데 여기가 법원 앞이었어요. 법원 앞에는 뭐 룸사롱이나 나이트, 모텔 이런 것보다는 사실 법무사 뭐 사무실이라든가 세무사 사무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용도를 상업지역이지만 이런 위락시설을 못 짓게 하고 이 지역은 사무실만 들어오게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법원 앞에 가보면 거기에는 나이트 이런 거 없습니다. 나이트 많고 이러면 다 판검사들 거기서 이렇게 놀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많겠죠. 예. 그래서 필요한 사무실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제안을 해요. 그러면 내가 어디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잘 봐야 되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겠죠. 그래서 용도가 만약에 정해졌거나 건폐율 인증 높이가 정해졌다면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보다 어떻게 된다? 더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것도 다 봐야겠지만 지구단위 계획을 보고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그냥 특정 지역, 일부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세한 계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중요한 겁니다. 지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계획을 짜요.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오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 하냐? 입안은 특광특특시 군이 하는데 자,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기본적인 결정권자는 시, 도, 대장이었어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요. 자, 국장도 할 수 있고요. 시, 도지사도 할 수 있고요. 도 밑에 시군도 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계, 기도, 지입 중에서 유일하게 시군이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구역도 지정하고 계획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이제 오겠죠. 기본적으로 도시지역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도시지역은 원래 개발하려고 작정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 됩니다. 다 되고요. 자, 비도시 지역인데 여러가지 개발 계획이나 사업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일단 개념을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비도시 지역은 이거 원래 개발할 곳이 아니라 보전적 성격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약이 크다. 이렇게 일단 개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도시지역은 다 돼요. 다 되는데 자, 어떤 데가 되냐? 지구, 구역, 단지 이런 것들 붙는 거,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돼요. 대부분 대규모 개발지라고 그러면은 임야나 농지였는데 나중에 이제 도시지역으로 바뀔 그런 신도시가 들어가나 그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용도지구,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이거 다 대규모 개발이죠.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이거 다 대규모 개발입니다. 준산업단지, 관광특구 이런 거 다 대규모 개발이에요. 대규모 개발을 하는 곳에는 세세한 계획을 짜는 게 이상할 게 없죠.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제하거나 변경하거나 편입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개도시공에서 해제됐을 때 개도시공이 뭐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구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이 다 제한구역이죠. 제한구역이고 공원구역 이런 곳인데 개발이 안 된 곳인데 해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는 많은 개발 압력이 있겠죠.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 난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이 해제가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서 계획을 짜서 아주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녹지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자,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은 개발이 안 된 곳이죠. 비개발지예요. 비개발지인데 주상공으로 된다는 건 비개발지가 개발지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짜라, 그 얘기죠. 이것을 변경이라고 그래요. 자, 왜 변경이라고 그러냐면 도시지역은 뭐가 있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있죠. 녹지지역. 자,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바뀌었어요. 같은 도시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변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만약에 도간농장,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다. 편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디죠?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편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경과 편입은 용도지역이 바뀌는 건데 어디에서 바뀌냐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해제, 변경, 편입은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다 지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은 자, 비도시지역 뭐 있죠? 관리지역 있죠? 농림지역 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중에서도 세 개는 뭐죠? 보존관리 있고 생산관리 있고 계획관리 있죠? 이 중에서 가장 개발이 가능한 곳이 어디죠? 여기죠. 계획관리.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으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가장 개발을 예상하고 있던 것이 계획관리라 비도시 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만 가능해요.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다 보면 계획관리만 딱 지정하기 어렵죠. 그 옆에는 생산관리도 있을 거고 보존관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건은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적어도 50% 이상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깊이 들어가면 면적에 따라서 보존관리를 얼마나 포함할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깊이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워낙 많은 법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예요. 개발진흥지구는 어디나 다 지정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지정할 수 있는데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함으로 해서 행위 제한을 좀 완화받아야 이게 개발이 좀 이윤도 남고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를 하면 얘는 보통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완화시켜줘요. 근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죠. 자, 40%, 100%, 건폐율 40%, 용적률 100% 완화시켜주는 지역이 비도시 지역에서는 어디죠?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인데 이런 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해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40, 100까지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주택이나 가능하지. 그래서 이걸 완화받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같이 지정하고 계획을 짜게 됩니다. 개발진흥지구는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완화해줘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별거 아니에요. 용도지구가 너무 복잡해요. 경관지구 있고 보호지구 있고 보도지구 있고 방제지구 있고 복잡해요. 토지 하나 살라고 봤더니 이거 죄다 걸쳐갖고 그 무슨 규제를 받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싹 걷어내고 지구단위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 지워버리고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니까 지구단위 계획 하나만 딱 지정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목적이라면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의무지정이에요. 의무지정.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거. 자, 어디냐?
정택이 10년. 자,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지구예요. 그래서 정택이고요. 그다음 10년 경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예요.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이에요. 어느 지역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고 정비를 다 했어요. 자, 아파트 다 짓고 자, 준공까지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완료되고 나서요. 준공된 거죠. 완료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택지개발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10년이 지났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짜서 관리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정택이 10년 누가 10년이에요? 정택이 10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구역이 해제됐어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구역이에요. 시공 해제. 그 다음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편입이에요? 변경이에요? 변경이죠. 같은 도시지역이니까. 자, 주상공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해제되거나 변경된 이 지역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의무 지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크죠? 30만 제곱미터면 이게 막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와닿지 않는데 고등학교 운동장이요. 여기 학급 인원수가 전체 전교가 600명 이하라고 해도 대략 한 5,000제곱미터 이상 운동장을 가져야 돼요. 규정으로. 정확히는 4,80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며 가며 봤던 그 운동장이 4,800 제곱미터구나 5,000제곱미터구나 생각을 하면 운동장 몇 개예요? 엄청 많죠. 한 운동장이 한 60개 되나요? 6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을 이런 구체적 계획 없이 가만히 두게 되면 난개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란 정의를 읽어봤고요. 줄쳐진 거 중심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2번이 좀 제법 나왔죠. 2회 정도 나왔는데 26회, 27회 나왔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3번의 1. 도시지역 등의 지정. 자, 도시지역 등의 지정 보시면 자, 1호, 2호, 3호 보시면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용도 지역, 지구, 도시지역은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지 이런 것도 다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이 중요해요. 의무 지정. 자, 1호 보시면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죠. 사업이 끝나고 10년이에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 다음에 있네요. 박스 안에 보시면 박스 안에 1호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2호가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이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도시외 지역 지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개발진흥지구랑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시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해 놓고요. 계획 짜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일정 기간이 나면 실효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다시 나중에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실효 규정이 어떻게 되냐?
자, 3년 이내인 거 있고 5년 이내인 거 있어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해놓고요.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언제? 다음날. 실효는 대부분 다음날이죠. 다음날 실효가 돼요. 그리고 5년 이내는 요거 기억나시나요?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요. 주민 입안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주민 입안제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내 동네의 계획을 나도 좀 참여해서 제안을 좀 하고 싶다. 주민 입안 제안입니다. 제안 제도. 그래서 제안하는 거죠. 그 제도인데 여기 보면은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계획, 그 다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구단위 계획, 요거만 가능했죠. 그래서 동의요건이 뭐 5분의 4, 나머지는 뭐 3분의 2, 그리고 이걸 제한하면은 45일 이내 회신 주고요.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 뭐 이 내용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주민이 입안한 경우에요. 지구단위 계획을 주민이 입안했다면 그러면 입안했어요. 그래서 회신으로 오케이 그렇게 해도 좋아요 라고 했으면 구역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계획에 제안했으니까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제안했으니까 이 계획에 따라서 공사에 들어가야겠죠. 근데 5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안 해. 그러면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되는 거예요. 언제? 다음날 실효되면 실효됐으니까 실효됐다라고 만인에게 알려야겠죠. 그러니까 고시를 하게 돼요. 반드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몰래 실효되면 안 되겠죠. 뭐 시간 지나면은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고시하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자, 용도 지역 지구 세분 또는 변경이에요. 용도 지역에 대한 거, 그리고 용도 지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세분한다라는 건 용도 지구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 변경한다는 건 용도 지역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용도 지역인데 다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거, 산업, 공업 지역 있고 녹지 지역 있죠. 이게 뭐죠? 도시 지역이에요. 그리고 관리 지역에 보생자 있었죠. 보생자, 보존관리, 생산관리, 보생자래, 계획관리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도관, 농림지역이 있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죠. 자, 여기까지를 어디서 정한 거냐면 법률에서 정한 거예요. 법률에서 정한 거라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률 고치기 힘들죠. 그리고 이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뭐냐면 주거지역의 전일준, 상업지역의 중일유분, 공업지역의 전일준, 녹지지역의 보생자죠. 요거 누가 정해요? 요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주거지역 내에서 전일준 내에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상업지역 내에서는 중일, 유분 중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린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꾼다 이런 의미예요. 뭐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요거를 주의해 주시면 돼요. 물론 예외는 있는데 그 예외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반시설 배치 그리고 규모예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그 다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다음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의 배치뿐만 아니라 형태 그리고 색깔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건축선도 들어가는데 저 건축선은 뭐냐면 이 건축법에서 나올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또 모르면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건축선은 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선, 이 선이 건축선이에요. 건축선.
그리고 이 옆에도 대지가 있겠죠.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선을 인접해 있잖아요. 어디에 인접해 있죠? 인접 대지선. 대지에 인접해 있죠? 인접 대지선. 그래서 뭐 인지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건축선이 있으면 건물은 이 건축선을 넘어갈 수 없어요. 건물을 지을 때. 근데 지자체에 의해서 건축선을 이렇게 후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기는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못 지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을 수 있냐면 이 건축선까지만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건물을 못 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보행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도시 환경을 좀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이렇게 미루게 되는데 이것을 건축선 후퇴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환경과 경관, 교통 처리 계획까지 다 정해요. 자, 여기에서 요 두 개,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요 두 개, 요거를 앞글자 따서 기본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짜는데 이거 포함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사항 기본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보면요 우리 또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거 배워요. 제가 설명을 드렸었나요? 성장관리 방안 거기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 학습하시다 보면은 이 얘기였구나라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 기본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짜는데 저희 내용이 없으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없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내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 2번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의 기준 되어 있죠. 제가 기준 그러면 뭐라 그랬죠? 국장. 기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여기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호가 뭐죠? 2호와 제4호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2호가 기반시설에 대한 얘기고요. 4호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또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해 두실 게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를 제한하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얘기예요. 용도인데 해당 지역에는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용도지역에서 허락하더라도 여기서 용도지역에서 허락하더라도 여기서는 안 돼요.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의 규제가 우선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박스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 계획의 내용 말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 내용 보시면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깊이, 배치, 규모, 대문, 담, 울타리 형태 또는 색채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3호 같은 게 시험에 한번 나왔죠.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까지 다른다. 그러니까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룬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이 계획을 잘 따라주면 거기에 따른 당근이 필요하겠죠. 그게 인센티브 제도예요. 인센티브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센티브 제도는 처음 보시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우리 시험이 그렇게 깊이까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도시지역에서
완화시켜주는 것과 비도시 지역에서 완화시켜주는 게 좀 차이가 있죠. 자, 도시 지역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요.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은 자, 여기 읽어보시는 대로 공공시설 같은 걸 설치해서 제공하거나 하면 잘했죠. 예, 뭐 시설을 설치해서 제공하거나 그 부지를 제공했대요. 되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해줘요. 그냥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올인원이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 세 개를 모두 완화해줍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이거 뭐냐면 우리 가다 보면 큰 건물 가보면 옆에 뭐 파고라도 있고 정자도 있고 정자 있고 분수대도 있고 뭐 시계탑도 있고 해서 사람들 옆에 서서 좀 쉬는 데죠. 대부분 거기에 모여서 담배 피고 막 그러긴 하지만 일반인 아무데나 길 가다가 잠깐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이거 사유지인데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공개공지의 의무 때문에 그래요. 이 공개공지의 의무 때문에 그런데 이 의무보다 초과해서 하라는 것보다 더 넓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과 높이에 대해서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공개공지는 용적률과 높이만 완화시켜주죠. 뭐가 없어요? 건폐율 없죠. 왜 없냐면 여기 공개공지를 초과해서 설치했다는 건 이거 굉장히 많이 잡고 있다는 건데 건폐율까지 완화시켜주면 건물이 더 커져버리잖아요.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건물이 다닥다닥 붙게 돼요. 그래서 건폐율은 완화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시켜주는구나, 용적률 높이를 완화시켜주는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그 완화 비율이 있어요. 그 계산 문제 있는데 이거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거.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공부하겠다고 시간 엄청 잡아먹고요. 그때 가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자체로 완화시켜주는 건데 건폐율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완화시켜줍니다.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특정 요건이에요. 특정 요건에 따른 완화예요. 자, 주차장 100% 완화해주는 거 이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차장을 완화시켜준다는 건 뭐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주차장을 100% 완화시켜주겠대. 그럼 주차장 많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차장을 완화시켜준다는 얘기는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장을 강화시킨다는 얘기는 주차장 많이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건축업자는요, 자기 토지에 최대한 많은 가구 수를 넣고 싶어요. 많은 세대를 넣고 싶어요. 근데 많이 못 넣는 이유가 뭐냐면 주차장 규제 때문에 그래요. 가구당 주차장 한 대씩 확보해야 되는데 토지 면적의 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갖고 있는 토지 면적에.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만큼 자기 멋대로 못 짓는 겁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못 지어요. 주차장 조건 때문에. 그게 강화되면 주차장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 100% 완화해주는 지역이 어디냐? 한옥마을. 뭐 전주 한옥마을 이런 데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차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뭐 북촌 이런 데 가보면 차 못 들어가요. 걸어가든가 가능하면 가마를 타고 가든가 그렇게 해야겠죠. 한옥마을은 안 돼요. 그 다음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거리니까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 금지 지역이 있을 거예요. 이 금지 구역. 이 금지 구역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100% 완화해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 필요 없으니까 차량 진입 금지하고 차가 없는 대신에 주차장 안 지어도 된다? 그 얘기는 건물을 더 넓고 크게 지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냥 안 좋은 건 아니죠. 만약에 거기가 교통편이 되게 좋아. 만약에 지하철 바로 옆에 붙어 있다 그러면 수요가 있을 거예요.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난 차 없으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니까 좀 싼고 넓은 집 있으면 좋겠어. 뭐 그런 수요가 있겠죠. 그 다음 도시지역에서 이게 도계지하라고 그러는데 도시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이제 아파트 이런 지역에 도계지에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나 연립을 짓는데 공동주택이죠. 이걸 짓는다 그러면
어떤 체계적인 개발이죠. 체계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뭘 완화시켜줘요? 용적률 120%, 높이 12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그 다음 공동개발이에요. 공동개발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주가 막 이래요. 각 필지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건물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지었겠죠. 조그맣게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이게 낫겠어요? 이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토지주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토지 하나의 필지로 보고 건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주택이에요. 공동개발이에요. 또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짓지 않고 벽을 이렇게 붙여서 지어요. 그러니까 막벽 건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공동개발의 하나예요. 이렇게 하면 토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용적률 120%까지 완화시켜 줍니다. 그 얘기고요. 자, 비도시 지역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비도시 지역은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요,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완화시켜 주는데, 자, 비도시 지역이건 도시 지역이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대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못 넘어가요. 무슨 짓을 해도 건폐율 150%, 용적률 200%는 못 넘깁니다. 그건 도시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건폐율 200%까지 완화시켜준다? 그럼 틀린 겁니다. 용적률 250%까지 완화시켜준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맥스는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도 비도시 지역 해주는 게 건폐율 150% 맥스죠. 용적률 200%까지 가능해요. 그 다음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도 완화시킬 수 있죠. 그 다음 비도시 지역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비도시 지역에, 이거 비계지하라고 그래요. 비도시 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했어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아파트 연립은 안 돼요. 이걸 되게끔 해주면 비도시 지역에 농림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해놓고 거기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놓고 150% 200% 완화받아가지고 아파트 지어버리면 난개발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도시 지역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 예외가 계획관리예요. 계획관리는 원래 제한적인 개발을 하기로 한 곳이잖아요. 도시의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비도시 지역에서는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연립은 어떻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구단위 계획의 인센티브 완화 제도였어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